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을 제압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일본의 평화헌법의 제9조를 개정을 해서 군사력을 공식적으로 갖고 해외 팽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전히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게 적법한 조치였다. 강제로 징용해서 노동시킨 것도 없고 성노예 제도도 없었다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식민지 지배는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합법적인 병합이었다. 합방이었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무력 통치였고 힘의 정치의 극지가 식민지 통치 아닙니까? 식민지 지배 청산이 안 된 이유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의 미국의 정책의 결과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전쟁 중이었던 적대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외교적인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전쟁 관련한 국가들의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패전국은 승전국에 대해서 전쟁 책임의 많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게 많잖아요. 51년 9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회의를 할 때 이걸 미국이 주도한 것이고, 근데 일본이 제일 피해를 줬던 우리나라 남북, 한반도 남북, 중국, 대만 그런 데는 부르질 않았죠. 그 사람들이 잠가라 하면은 엄청나게 배상 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이 고려해서 최대 피해 당사자 나라들은 부르질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냉전 질서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냉전 질서의 일본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규정해 나갈 때에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일본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을 경제로 부흥을 시켜서 냉전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병창기지로 삼는다. 이런 원칙이 정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냉전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 피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 성격은 미국의 냉전 정책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식민지 피해 문제가 희생당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특히 자민당 정부는 기본은 자기들의 내전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기본은 미일 동맹이 기본 축입니다. 미일 동맹을 유지 강화하면서 일본의 그런 아시아에서의 지도적인 위치를 지켜나간다. 영향력을 확보해 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도 함께 끼어 들어온다. 그래서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하는데 근데 미국이 꼭대기에 있고 일본, 한국이 나란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미국이 꼭대기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 밑에 한국이 있다는 일직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착각을 하는데
일본의 도를 넘은 역사 왜곡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죠. 근데 정작 미국은 일본을 지금 감싸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관계의 역사적 민감성을 알고는 있지만 과거사에 연연하기보다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로 사실상 일본 정부를 편드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시작한 직후에 미국이 종용해서 한일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한 것이 50년 가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 국교 정상할 때까지 15년간 협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오래 끌었던 이유는 결국은 역사 인식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한일 조약의 어디를 봐도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했다든가 어떤 고통을 줬다든가 그런 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후에 일본은 중국하고의 그 국교 정상화나 북한하고의 그 순회 회담에서 하는 문서나 식민지 통치 또는 침략 정치에 대한 그 잘못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명기하고 있어요. 그게 없는 것이 한일 조약 유일한 겁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1910년 한일 합병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구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61년도에 군사 쿠데타로 나온 정권이 그 직후에 박정희 그 당시 최고회의 의장인가 그 자격으로 일본으로 가요. 갔을 때 공항에서 막 연접받고 그날 저녁에 리셉션 하는데 하는 연설 보면은 또 담화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물론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이 그런 거니까 원색적인 일본에 대한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일본 육사까지 나오고 만주국 군대에 부임하고 해방을 맞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자기는 일본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일본의 군사 교육만 효율적인 것은 없다. 자기가 그 체험자다. 그 연접 나온 사람들, 그 연애자에 나온 사람 전부 다 자기가 만주 사관학교의 상관이었다든가 만주국 군대 장교로서 독립운동 진압하는 데 참가했던 시절에 보면은 전부 다 하늘보다 높은 상관들이에요. 보면. 일본은 또 그런 자리에는 반드시 그런 관계를 해산시키는 인물만 모아.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일본으로 형님으로 따르겠다.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아직 쿠데타 일으켜서 뭐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제발 지도를 잘 해달라. 이제서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조약을 그렇게 그 왜곡되고 본질 다 뺀 아까 얘기한 식민지 통치라는 말도 없고 피해를 줬다는 반성의 말도 없고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은 협상 자체가 이미 과거의 그 주정 관계. 그러면 결국은 군부 독재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이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유산 무상 5억 달러 이외에 전범 기업 지금 재판받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대여섯 개의 그런 기업이 비밀 자금을 줘요. 박정희한테. 민주공화당 장단 자금으로 씁니다. 그 당시 돈으로 6,600만 달러가. 이거는 뭐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 비밀 자금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65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졌는데 박정희 정권은 바로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5억이라는 돈을 받은 것처럼 된 거죠. 애초에 우리가 제1차 회담에서 일본에게 요구했을 때 액수는요. 액수만 하더라도 최저 20억, 최고 70억에 이르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은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억 유상, 2억, 유상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2억은 무슨 돈이 되는 거죠? 차관은 빚이에요. 빚.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3억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용역과 생산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즉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일본의 시장을 한국에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나머지 돈 2억을 채무로 안기는, 그래서 시장도 종속시키고 또 금융도 종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3억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면 주시오 약속했으니까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이것을 작성을 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합니다. 근데 말은 협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돈 주는 쪽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 일본으로서 볼 때는 일본의 경제를 위에다 놓고 구도에 맞는 것에 지원을 하는 거죠. 즉 말은 지원이고 경제 협력이지만 실질 내용은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였다. 이 결과가 이번에 보면 와이클리스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의 중심을 일본이 가지고 있네라는 걸 확인했죠.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그런 구조가 고착이 된 결과죠. 이번 분쟁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요 소재와 부품을 상당수 일본에 의존하면서 대일 무역 누적 적자 700조 원이 우리가 처한 현주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똥이 금융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자기들은 미국 다음이 우리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세계에서 넘버 2라는요. 그것이 중국이 대두하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조선민족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멸시감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또 우월감도 훨씬 컸어요. 그 사람들. 전쟁에서 지배했던 나라니까. 우리는 식민지를 아예 누는 나라니까. 늘 자기들이 아세아에서는 우리가 뭐 넘버 1이다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 권력자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넘으면서 경제 규모로서는 도저히 중국을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까지 자기들 넘나 본다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희는 아직 우리 따라오면 몰랐다.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너희 경제가 잘 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복이라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특히 아베 수상을 비롯한 권력층의 의식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 화고의 그런 정서적인 군사 동맹을 맺고 아시아에서 그 나름의 위치를 확보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북동아시아에서의 그런 군사적인 유대 관계, 그걸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리 없이 유지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변화가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약간 반동 후퇴가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또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는 개선되고 또 북미 관계도 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일본은 거의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미국을 꼭대기로 하고 일본, 그 다음에 한국 하는 아주 그 기형적인 삼각형. 근데 한국이 지금까지는 자기들하고 거의 그 호흡을 같이 해왔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가 그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맺어서 이거 뭐 꼼짝 못하는 연계거리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는 소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일본에서 보면 가장 불안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미일 관계, 미일 동맹을 중심축으로 해서
다른 길을 아예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좀 다른 흐름이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못하면은 한국은 그 한미일 동맹의 그 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흐름에 자기들이 못 끼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지금 절박하게 느끼는 것은 이 시기를 놓치면 동아시아 전체에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 또 역량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경우에 남과 북의 역량이 결합될 것이고 그거를 생각하면은 일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체 전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대체 전선이 도리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베 정권이 겨냥했다고 할 수 있는 군사화된 일본의 위치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명문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뒤처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국제적인 발언권에 있어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초저감의 반영이 바로 아베의 경제 공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풀고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를 잘 확보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는 타격이 아니고 또 우리의 위상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이걸 정하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졌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